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1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전염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택치료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습니다. 전남과 광주, 경기, 평택 등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 4곳에선 새로운 대응 체계가 가동됐고 오는 29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관련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체의 네거티브 중단과 국민 내각 구성 등 정치 혁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쇼라고 일축했고 윤석열 후보는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새몰이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부대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교민 출국을 권고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지만 잔해물이 많아 구조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입건한 공사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4,441명이 급증했습니다. 종전 최다 기록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가 8,571명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기록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208명, 2주일 전보다도 8,629명 많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이 12,743명인데 경기 4,184명, 서울 3,110명, 인천 86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4%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269명으로 전날보다 54명 늘었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이 준 385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32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6,620명이 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대 후반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각각 17.7%와 17.8%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며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에선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에선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방문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새로운 대응 체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PCR 검사는 익숙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는 생소하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직접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먼저 동네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방문해 진찰료로 5,000원을 내고 올라왔습니다. 검사자들은 이 유리벽 안쪽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PCR 검사와 마찬가지로 코 속에 면봉을 넣고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면봉을 추출 용액에 넣고 용액을 키트에 떨어뜨리니까 몇 분 뒤에 바로 신속하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줄, 저는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만약 양성을 의미하는 두 줄이 나올 경우엔 이 자리에서 즉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호흡기 전담 클리닉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는 겁니까?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저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은 기존대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이곳 경기 평택을 비롯해 안성, 광주와 전남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된 지역에 새로운 대응 체계를 시범 적용했는데요.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곳과 같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선 신속 항원 검사는 물론 코로나19 경증 환자 진료를 맡게 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같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제 기준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수는 582곳에 불과한데요. 아직 코로나19 검체 채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도 110여 곳에 달해 현장 혼선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평택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모습 전해드렸는데 비수도권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한 코로나19 확산 추세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80%를 넘어선 광주에서는 하루 확진 환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등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역 4곳은 방역 체계가 전환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광역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주는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가동됐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이 기존의 한 줄에서 줄이 크게 두 줄로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에서 평소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60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군만 이곳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잠깐 제 옆에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부스가 여러 곳이 차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60세 미만이고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대상자 분류센터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자가검사 키트 받아서 스스로 검사한 뒤 기다렸다가 이 검사 결과를 확인받는 순서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396명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로 광주에서는 어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8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광주와 전남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에 대한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요양시설이나 병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광주 동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380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광산구에 있는 요양시설 관련해서도 140여 명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각각 7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210여 건으로 가족과 지인 간 만남을 통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현지 시각 25일 관보를 통해서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다만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혀서 접종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UPI 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뉴욕주 1심 법원이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물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1월 26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3,01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이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델타는 0.8%, 오미크론은 0.16%의 치명률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하여 첫째,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델타 유행 때와 유행 양상이 다르고 현재 우리의 대응 체계도 다르다는 점은 7주 전 12월 8일 델타 유행으로 인해 7,140명 이상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때와 비교하면 잘 나타납니다. 사망자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확진자는 12월 8일 34.1%, 2,448명이었으나 오늘은 7.7%, 975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결과가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8일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22.1%였지만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오늘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5.1%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소는 위중증 환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12월 8일 당시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지만 오늘 현재는 385명의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감소는 의료체계 여력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7.8%입니다. 5분의 4 이상이 비어져 있고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상도 그 당시보다 2배가량 확충된 상황이기에 의료체계 여력이 더 커져 있기도 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오늘 현재 3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1만 1천 개 이상의 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6.7%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3,500개 정도의 여유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8일의 경우 입원 대기 환자가 685명 발생하는 중이었으며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입원 대기 환자는 1명도 없으며 사망자는 20에서 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의 유행 특성과 우리의 대응 체계도 델타 유행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지점이지만 오미크론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응 체계는 현재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저희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 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증화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여 처방 대상과 기관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면제하고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조정도 시행합니다.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등은 12월 대비 2배가량 확충된 상태이고 권역별 통합 배정과 운영 효율화 과정도 사전에 도입하여 정착시켜 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4개 지역에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설 연휴 이후 2월 3일부터는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는 전환은 1월 29일부터 먼저 실시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R 검사 용량은 하루 80만 건 매배이며 아직은 매일 40에서 50만 건 정도 PCR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30만 건 정도의 여력은 있습니다. 진단검사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이 불가피한 전환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2개 인구 집단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사망 피해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사망자의 65%가 미접종 고령층입니다.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고령층은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빨리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처럼 PCR 검사를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유행 급증기에는 최대한 모임이나 약속,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인구 집단은 미접종자들입니다. 이들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미접종자는 현재 12세 이상 인구의 6.8%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7.9%, 사망자의 5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23만 명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경향성은 커지고 있어 지난 2주간만 놓고 봤을 때 중환자와 사망자의 70%가 미접종자들입니다.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해집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 0.16%는 예방접종자 인구를 포함한 치명률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4배 이상 치명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의 감염이 작아질수록 사망 피해와 의료체계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치 못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은 지금 이 시기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피하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나 환기 등 기본 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분간은 특히 언제 어디서든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환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긴 하지만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진행하고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월 델타 변이 유행과 양상이 달라서 관리의 목표도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 0.8%,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0.16%의 치명률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한 방역 의료체계 전환을 차근히 진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지 오늘로 16일째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추가 실종자의 혈흔과 작업복 등을 건물 27층에서 발견해 수색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소방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력구조활동 진행 사항과 금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조대원과 구조견을 투입하여 탐색 활동 중 혈흔과 작업복을 발견한 27층 2호 라인 안방 상층부에서 야간 구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요 작업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탐색에 필요한 장소의 지지대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요구조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붕괴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 구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은 27층 5개 구조대원을 투입하여 지지대 설치 등 보강작업 병행과 탐색 진입로 확보 등 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전무 하원기입니다. 탐색 구조를 위한 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에는 인명 탐색 그리고 구조 지원 작업으로 27층, 28층 내부 콘크리트 깨기 및 잔해물 정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일은 실종자 유실물이 발견된 27층에 집중하여 구조대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모든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탐색 구조를 위해서 주간에 28층 1개소, 야간에 27층 1개소, 기존 옹벽을 뚫어서 계곡물을 설치하여 진입 통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건물의 안정화를 위해서 야간에 25층부터 27층에 잭스포터 지지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일 나머지 22층에서 30층 잭스포터 지지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 및 자재 등 구층부 운전수단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건설용 리프트, 호스트카를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설치하여 탐색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과 건물 내부 안전을 위해서 개측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벽 안전 관리를 위해서 불안정한 2호세대 동측 코너 기둥은 전도 방지용 와이어 보강을 실시하고 외벽 보강 작업을 위한 안전 발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일 작업 지체 사항은 오후 브리핑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추가 실종자의 혈흔과 작업복 등을 발견했는데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오늘 또 구조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관련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3구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로 윤 후보가 9.1%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다소 떨어진 9.8%였고 심상정 후보가 3.9%, 김동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윤 후보가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 후보는 40대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30대에선 윤 후보, 50대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가 전라도와 제주를 빼고는 모두 이 후보를 따돌렸는데 전통 텃밭인 TK 지역 외에도 서울과 강원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누가 가장 높은지 물었더니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2.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야권 단일 후보를 가정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나오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안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이 후보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조사보다는 차이가 다소 줄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선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는데 이번엔 역전된 겁니다. 이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4.3%포인트 큰 폭으로 따돌리며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44.5%,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5.8%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4.2%는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을 잘할 거라고 봤고 윤석열 후보가 잘할 거란 응답은 31.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응답이 49.6%로 영향이 있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한다는 답변이 39.7%, 잘 못한다는 응답은 56.5%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전국 소식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호감 대선을 사과하고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네거티브를 했던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라면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정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민주당사에서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생과 미래, 국민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는 건데 야당을 향해서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자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질과는 무관하게 상대를 흠집내는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 거라고 검증과 네거티브를 구분했습니다. 정치혁신 구상으로는 국민 내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예정대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나흘째 경기도를 누빕니다. 경기도 고양과 강명, 파주와 양주, 부천을 찾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즉석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 전 민주당이 잇따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후보 회견에 대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변인단 차원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면 전환용 쇼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공허하게만 들린다며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네거티브를 했던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니었냐고 맞받아 쳤습니다. 또 검증과 네거티브를 분리하자고 했으니 대장동 의혹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덮고 가자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하겠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정권교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전에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강조하고 오후에는 이북도민 신년 할애식에도 참석합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행보도 관심인데요. 설 연휴 전에는 통화 녹음 발언에 대한 사과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휴가 지나면 외부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박범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조금 전 오전 10시 반쯤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놓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잡혔는데요. 법사위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정치적 중립 없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선거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렇게 직을 수행한다는 건 논란이라며 대통령의 사의를 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 상황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불응과 대장동 의혹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진행될 양자 TV 토론도 관심인데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과거 2007년 대선 당시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이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도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전국 결의 대회를 열어 대선 필승 의지를 다진 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찾아 신년 인사를 건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어민주입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심 판단이 1심과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 등은 사실은 거의 다 유사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쟁점이 된 부분들은 결국은 의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사기 두 가지 혐의에 관한 부분인데 가장 핵심은 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동으로 하였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으로 하였다라고 판단을 했죠.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동업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돈을 출자해서 했었고 또 그렇게 동업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병원 부지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위, 다른 사위가 있죠. 다른 사위가 관련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개입했다라고 보게 됐고 소위 말하는 책임 면제 각서, 그러니까 이 동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각서 또한 역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불법적인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했다면은 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제 항소심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계약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주범들과 동업자들, 특히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 분배 약정과 계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으며 병원의 주도 자체를 다 그 동업자들이 했었고 그 사위가 관여했던 시기도 굉장히 단기간에 그친다. 이 점을 봤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공모하지 않았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혐의도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자병원이라고 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의료법상 엄하게 금지가 되고요. 근데 병원이 개설하게 되면 당연히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다면 급여를 받게 되면은 사기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쟁점으로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병원의 운영 자체에서 전혀 관여가 안 했다면은 이 두 가지 혐의가 다 벗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병원에 그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공동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두 가지 혐의 모두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1심과 완전히 다른 2심이 나왔고요. 검찰이 상고 의사를 곧바로 밝혔는데 대법원은 이게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판단만 내리는 거잖아요. 결과가 좀 뒤집힐 수 있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특별하게 원심과 그다음에 항소심의 법리가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항소심의 결론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요.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증거 체부와 선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가지고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이 서로 판단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1심, 2심이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심층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이 증거들이 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거는 증거 채택과 그다음에 심리에 있어가지고 미진한 점이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이 1월 말인데 대선 그 3월 그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네,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보면 굉장히 낮고요. 물론 이제 구속 피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요양병원과 관련된 건이고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다른 건도 있잖아요. 이른바 그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건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네, 그것도 이제 곧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 일부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특별하게 그 기소 공소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적어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1심은 이미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상소심이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쟁점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항소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재판 그리고 대법원 움직임까지 좀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또 바꿔볼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현직 차장검사가 어제 갑자기 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배경으로 내부 갈등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사직서만 냈으면 아마 뉴스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항의의 의사를 남긴 상태에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화제가 됐고요. 이제 현재 쟁점이 되고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라는 전언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성남 FC, 이제 성남시 그 성남에 있는 성남을 소재로 연구를 하는 축구단이죠. 이 축구단의 후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이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혹은 후원금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다른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의 고발이 야당 측으로부터 있었고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약 3년여 동안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소위 말해서 검찰이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주변의 지인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당시 이 차장 검사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현재 지금 지청장은 이거를 계속 거절하고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보도가 됐고요. 다만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지청장인 박 지청장은 그런 사실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현직 차장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끝나는데요. 고발인이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 사건을 검찰에서 들여다봅니다. 확인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무혐의 종결을 하고요.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다시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는 건 맞고요. 보통 이제 이 담당의 핵심적인 이 담당 검사인가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장 검사가 직접 담당해서 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사의 주인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수사의 향방에 있어가지고는 차장 검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분과 있어가지고 계속 지청장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은 다수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좀 전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 단계에서 내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류가 읽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사표를 내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표를 내면서 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면서 냈기 때문에 그 배경과 관련돼서 취재들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다른 사건은 모르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정치적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는 경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에 내려보내서 경찰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기존의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수사를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후원금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성남시 측에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지금 개인과 법인의 어떤 중요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밝힌 상황인데요. 이 사건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1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이제 성남 FC에 기업들이 후원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이런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게 되면은 스폰서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홍보, 그 기업들을 홍보하는 것들을 같이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이 후원을 했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자신들이 스폰서십으로 광고가 되지도 못하는데도 후원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당시에 이 성남 FC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가지고 이런 후원금을 내는 것이 이 당시에 성남시의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에 대해 정치적 이익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강요를 하거나
제3자로서 이 부분에 뇌물로서 수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3년 정도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이 되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고요. 또 굉장히 단일 사건으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후원금을 누가 얼마나 냈고 또 그걸 어디에 썼고 그 과정과 경위에 어떻게 되었는지 외부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렇게 좀 그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성남지청이 입장문을 좀 내서 해명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불법적인 건 없었다라는 것이 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거는 성남시 입장도 중요하긴 한데요. 네. 사용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후원을 한 경위와 계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각각의 기업들의 입장과 기업들이 왜 후원했는지에 대한 경위, 당시 이제 성남시와의 소통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이제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과정과 경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좀 공적 관심 사항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돼서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건 성남지청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앞선 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입장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 성남지청 같은 경우에도 앞선 그 차단검사 사입 표명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토 중이고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라는 이런 일련의 보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야 유력 주자와 관련된 재판 내용을 하나씩 지금 공히 다뤄봤는데 이번 그 다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대선 주자들이 모두 관련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지상파 3사를 통해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왜 2명만 하느냐 다른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것 같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론을? 네, 기본적으로는 뭐 결론을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법원에서는 가장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인데요. 똑같이 알 권리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채무자, 지상파 3사 중에서도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부분이 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후보라도 이제 대선 토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검증을 하고 또 선거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 공익이 월등하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네. 나머지 후보분들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관심,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선거 운동에 있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토론에 참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부딪히고 있고요.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이죠. 판단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2명의 후보라도 나와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보장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2명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4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토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보도 내용도 그렇고요. 인터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두 후보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다당제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송과 공영방송에 있어가지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알고 검증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는 원리적으로 하면 2007년도 문국현 이제 후보의 사안 등을 사례를 봤을 때는 원칙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가장 변수가 되는 거는 전후에 어떤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 또한 금지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토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그 법원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은요. 원칙적으로 기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곳이라도 인용을 하게 되면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곳에서는 이제 기각하고 한마디로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하고 한 곳은 방송을 하지 말아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그 결정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 우월해 있지는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 그 자체에 의해 가지고 가처분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방송이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쪽의 의견을 들어준 결과가 그 별도의 재판부 중에 한 곳이라도 나오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두 당이 이제 그 법원에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도 나름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얼마 전에 방역 패스 관련해서 좀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과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좀 다른 부분은 이거는 민사 가처분이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라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민사적인 사인들 간의 다툼을 한다면은 그 집행정지라고 하죠. 관련돼서는 행정법상 어떤 행정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는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에서 가처분의 외양은 비슷하지만은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경우에도 기각을 한 경우가 있고 인용을 한 경우가 있었죠. 인용을 해가지고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그 결정에 따라서 효력이 정지가 되거나 집행이 정지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7% 증가한 겁니다.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500명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확산 우려로 예년 같은 분주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409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때는 어떨까? 연휴 전날인 오는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간 예상되는 이동객은 모두 2,877만 명으로 하루 평균 480만 명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20%에 달해서 실제 이동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인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통행료 수입을 고속도로 방역 활동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때 활발한 이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연휴 기간에 시행해왔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외교부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경보를 총 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 즉 출국 권고로 높였습니다. 수도인 키예프와 분쟁 지역인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25개 주 가운데 15개 주가 3단계 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긴축 정책 가속화 우려 속에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가운데 가상화폐의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기 드문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극복하고 상승 마감한 다우지수. 25일에는 한때 800포인트 넘게 밀렸다가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장중 최대 4.9%의 낙폭을 모두 만회했던 나스닥 지수는 이거래일 만에 다시 2%대 급락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례회의를 마친 뒤 조기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부대 훈련 개시 명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침공 시 푸틴 대통령 직접 제재 경고가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And there's a possible significant series of economic sanctions to come for that. And anything that would slam into energy prices and Europe and German industrials in a moment of supply chain questioning anyway. 국제통화기금 IMF마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4.9%에서 4.4%로 하향 조정하면서 악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이러한 금융시장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4일 한때 역대 최고가 68,990달러에서 3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지난해 11월 최고가에서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화폐 침체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5도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44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의 2배 수준인데요. 이처럼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낮 동안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8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과 휴일에는 반짝 추워지겠고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